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웅TV의 안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작년 9월에 전시를 두 번째로 열었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작가분이 여기에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뭐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게 되면 예전부터 인물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계속 그림을 진행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좀 다양한 기법적인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그리다 보니 이분의 그 인상과 또 알고 있는 사람이라 또 이 성품적인 부분들이 좀 더 담게 그리고자 막 노력을 했지만 많이는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 모실 이제 작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작품을 한번 살짝 보시고 지금 이제 옆에 살짝 계시지만 인사부터 좀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만나볼 사람은 작가입니다. 고양이를 주제로 이번에 출판을 하게 된 윤여태 작가분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책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가인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양이 관련해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돌봄문화, 반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로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해피나비 프렌즈라는 모임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고, 또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또 비영리 단체도 결성을 했거든요. 그 비영리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고양이 관련한 강연이나 혹은 전시,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다른 나라 고양이들에 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왜 진짜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한번 이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관련된 고양이 관련된 자료나 유물 누적 이런 것들을 살피는 와중에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쌓였고, 그러한 자료들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 속 고양이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역사 속 고양이에 대한 여러 자료와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 또 고양이의 이름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또 고양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나비라는 애칭이잖아요. 그 나비라는 애칭은 어떻게 불리게 되었는지,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고양이를 사랑했던 역사적인 인물들, 또 시와 소설 속의 고양이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중요하게 봐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 속 고양이 이야기라는 책은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왜 다른 나라 고양이들보다 사람들을 무서워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무서워하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는 사람들의 편견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의 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고양이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파헤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졌던 그 첫 질문들을 독자들도 던지고 같이 그 질문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책을 쓰면서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고양이를 대부분 많이 나비라고 부르죠. 근데 그 나비라는 애칭을 왜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도 저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립국어연구원에 제가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니까 거기서 돌아온 답변이
우리도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원이 명확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가설들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 가설들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 내놓았던 가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록들을 찾았고, 관련해서 이제 한 2달 정도 그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록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나비라고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또 기록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썼던 가설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무용지물이 된 그 헛수고라는 그 시간보다 오히려 되게 기뻤거든요. 이 기록을 찾았다는 그런 사실이. 그래서 기쁘게 2달이란 시간은 날아갔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쁘게 그런 관련 글을 써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사실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쓰인 책이기도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 수가 약 한 100만 마리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길고양이들이 살아가는 평균 수명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반려고양이의 수명이 15년임을 감안했을 때 길고양이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그 수명으로도 드러나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무관심이나 그리고 그런 그 길고양이를 향한 그 냉대, 사회 문제로 발전되는 그 냉대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길고양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의 무릎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 생명인 그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인지하고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썼고, 또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책 내용과 관련지어서 그 질문 몇 개만 더 던질게요. 우리나라에서 고양이를 외래종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동물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도 혹시 책에 담겨 있나요? 네.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고양이를 외래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호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라든지 이수강의 지복유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제 고대에 불경을 가져올 때 그 불경은 대부분 이제 목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판은 쥐가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그 천축국에서 같이 목판을 가져올 때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종이 퍼져서 지금의 고양이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고양이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생물이 아니고 외래에서 이렇게 온 동물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이 근거가 돼서 외래종으로 지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런 그것을 집필을 하다가 그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찾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그 우주의 그 미송리 유적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거든요. 근데 그 신석기 시대 유적에 고양이 뼈, 즉 그 뭐 정확히 고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과 고양이 속에 해당하는 생물의 뼈가 같이 집자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한반도 곳곳에 그 신석기 유적과 청동기 유적에 같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지만 꼭 그렇게 외래에서 꼭 온 건 아니고 일부에서도 그렇게 같이 고양이가 우리와 함께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 책에 담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명확하게 그 고양이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고양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이 책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왜 고양일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쓴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고의,
예전에 고양이는 고려사에 보면 고양이를 고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이에다가 그다음에 앙증맞은 것들을 표현하는 앙이라는 그 전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이와 앙이가 같이 합쳐져서 이제 고이를 또 고이는 고양이는 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이 앙이가 붙어져서 고양이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일반적인 이야기였고요. 거기서 저는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게 되었던 건 그럼 그 고이는 어디에서 나왔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에 그 이제 황윤석이라는 분이 쓴 그 이재유고라는 글에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그 고양이를 또한 여러 가지의 호칭들이 있었는데 고양이가 고양이로 불리기 전까지는 여러 호칭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몽귀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 몽귀에서 이제 몽이 어려우니까 탈락을 하게 되고 귀만 남게 되었고 이 귀가 변화해서 고이가 되었고 고이에 아까처럼 이제 앙이가 붙어서 고양이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그 기록을 토대로 고양이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담게 되었던 겁니다. 고양이를 나비라고도 부르게 된 유래를 찾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부탁드릴까요? 고양이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을 상당 부분 또 할애한 부분인데요. 이 중국 기록에서 찾게 되었어요. 그 연어는 처음 시작은 중국 기록에서 찾게 되었는데 그거는 예전에 후당이라는 나라의 그 경화 공주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는 2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그 하얀 털에 이 코 밑에 그 수염 부분만 까만색 고양이였고 그 고양이를 매미라고 불렀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고양이에게 이제 곤충이라는 애칭을 붙여줬잖아요. 근데 청나라 때 그 묘원이라는 그 고양이 전문 서적이 있거든요. 그 글을 보면은 그 매미에 반대되는 형태가 나비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반대되는 형태라고 하면은 까만색 몸에 하얀색 입주위가 하얀색 털을 가진 그런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렀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의 기록이잖아요. 네. 중국에 그친 걸까 해서 이제 한국의 기록들을 막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조제삼이라는 분이 쓴 그 조선 후기의 그 실학자인데 그 조제삼이라는 분이 쓴 송남 잡지의 글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래를 통해서 나비라고 부르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 비로소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전 민화 중에 고양이랑 곤충, 나비랑 같이 이제 그려진 그림도 있어서 선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네, 그거를 이제 고양이 묘자, 나비 접자를 써서 묘접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설에서는 이렇게 같이 그렸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비의 애칭이 되었다라는 설도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진지하게 글을 또 쓰기도 했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쓰게 됐냐면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물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 묘자와 그 다음에 나이들 그 모자가 있어요. 그게 중국어 발음으로 마오로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비 접자와 그 다음에 나이들 그 질자와 같이 디에라는 발음으로 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같은 두 글자를 일종의 언어 유희죠. 같이 그려가지고 많은 이제 나이 드시는 그 어른분께 그거를 선물을 하면은 장수하세요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뜻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면서 되게 소중한 귀중한 선물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민화로도 그 묘접도가 그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그 고양이를 좋아했던 역사적 인물들도 소개되어 있던데 그중 한 사람을 소개해 준다면 누가 있을까요? 좀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은 목은 이색이라는 분이에요. 목은 이색이란 분은 정도전과 정몽주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양이 관련된 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그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좀 듬뿍 담긴 그런 시가 이제 묘생자, 즉 고양이가 새끼를 낳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양이는 사람과 가장 친한 가축이다. 그래서 이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또 잔뜩 듬뿍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네.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 에피소드는 이분이 고양이랑 처음 만났던 그 에피소드가 또 시로 남겨져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어느 추운 날, 즉 손님을 다 보낼 정도로 추운 날, 그 이제 이분이 방 안에서 화로 옆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쐬고 있는데 밖에서 야옹야옹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하고 이제 내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듯이 계속 울고 있어서 그 이제 문을 활짝 열어뒀더니 얼른 들어와가지고 화로 옆에서 같이 불을 쐬었다. 근데 그게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 식의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고, 이 고양이가 나중에 아까 제가 묘생자 새끼를 낳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같이 길러서 또 새끼도 낳고 또 그런 광경들을 같이 이렇게 계속 시로 남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를 하자면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임금님과 고양이라고 해서 그 숙종 임금과 임금이 아꼈던 고양이가 있다던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제 책을 아주 자세히 감명 있게 읽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주 진짜 유명한 이야기죠. TV 프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네. 심지어 그 기록에 보면 후궁들이 그 고양이를 질투할 정도로 그 고양이를 되게 숙종 임금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간에는 금묘라고도 알려진 고양이인데, 정확히 이름은 금손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인연은 사실 그 어미 고양이를 만나면서부터 숙종 임금과 그 어미 고양이가 그 만남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이하곤이라는 분이 쓴 두타초라는 그 글에 보면은 처음 그 인연이 나와요. 네. 이제 길을 걷다가 한 고양이가 굶어 죽게 생긴 그 몰골을 하고 되게 야옹야옹 거리더래요.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숙종 임금이 궁인에게 고양이를 길러줘라 해가지고 맡겨서 이제 길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고양이가 바로 금손인 거죠. 근데 새끼를 낳고 얼마 후에 그 고양이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고양이의 이름은 금덕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죽은 후에 실제로 그 숙종 임금은 고양이를 묻어주게 하고 그 고양이에 관련된 고양이를 묻으면서 라는 그 시를 남기는데 그게 이제 열성어제라는 글에 남겨져 있어요. 숙종 임금이 직접 쓴 글. 네. 그리고 나서 어미 잃은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자기 손으로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손수 고기를 먹이고 항상 옆에 정사를 볼 때도 옆에서 있고 같이 잠자리를 들고 이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은 심지어 승정원 일기라고 하면 정사의 기록이잖아요. 조선 왕조실록과 함께 그 정사의 기록인데 그 정사에 나와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일화로 남았고요. 근데 더 이 고양이가 많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숙종 임금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숙종 임금이 돌아가신 후에 이 고양이가 마치 그 슬픔을 애도하기라도 하듯 곡기를 딱 끊고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궁인이 밥을 주려고 해도 먹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되었고 왕비가 그 죽음을 되게 가상하게 여겨서 임금님 옆에 무덤을 만들어서 같이 묻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화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기록으로도 남겨지게 된 거죠. 네, 이어서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나라 역사 속의 고양이와 관련되어서 소개해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그 기록 그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그 어우야담이란에 나와 있는 그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예전에 그 선조 시대에 그 신숙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왜 예전에 과거제도는 되게 어렵잖아요. 1차, 2차, 3차 뭐 쉽게 얘기해서 이 3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 고양이가 앞에 지나갈 때마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그렇게 우연히 고양이가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합격을 하니까 이제 3차 때도 고양이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시험 그 보기 그 전날에 고양이를 계속 찾으러 다녔대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야 되나 마음도 되게 불안하고 그러던 찰나에 저기 어디 그 상점에 뭉클이고 앉아있던 그 고양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하고 거기로 가가지고 일부러 허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놀라서 지나가게 만들어서 됐다 하고 이제 그 광경을 이제 그러한 그 고양이가 앞에 지나간 걸 보고 다음날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떡하니 합격했다. 뭐 이런 일화가 이제 그 어우야담에 담겨 있고요. 근데 뿐만 아니고 이분만이 아니고 그 전에 뭐 연려실 기술에도 다른 어떤 신하가 그 나는 고양이가 앞에 지나가는 것만 지나갈 때마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 또 그런 비슷한 일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옛날 그 뭐 특정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두 분만의 특정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선비들이 고양이가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것들이 일종의 지나가서 그걸 보고 시험을 보는 것들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징크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저는 예전에 그 답을 신묘한 답이라고 해서 그 묘할 묘자를 쓰잖아요. 네.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고양이 묘자와 같은 그런 글자여서 그런 일화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화제를 좀 바꿔서 그 현 시점에 아무리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데서도 고양이가 귀신 같은 거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이나 기록이 있으면 뭐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이규경의 그 묘변 증설이라는 글을 보면은 고양이에 대한 일종의 편견과 오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그 죽은 시신을 넘어가면은 그 시신이 일어난다. 뭐 이러한 오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음해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그 전라도에 있는 풍습 중에 하나였는데 1960, 70년대까지 있었던 풍습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게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예전엔 집에서 치렀기 때문에 맨 먼저 사람이 죽으면은 그 굴뚝부터 막았다고 해요. 고양이가 그 굴뚝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풍습들이 남아 있기도 했고 또 이제 예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뭐 이유원의 가오 고략이라는 글을 보면 고양이를 음해동물이라고 하는데 왜 음해동물이라고 하냐 그 고양이는 왜 낮에는 고양이 눈동자가 일자가 되고 밤에는 이제 동그랗게 되잖아요. 네. 보름달처럼 환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음해동물이고 밤에 활동하는 음해동물이기 때문에 귀신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발전 의식이 이렇게 점점 심화돼 가지고 그러한 편견들이 좀 더 깊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가분이시니까 이 책 소개나 좀 자랑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이 글을 써야겠다. 또 이 글을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 일본 기록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네네. 근데 중국과 일본에는 고양이에 관련된 역사책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에서는 이미 청나라 시대 글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20세기 초에 이미 고양이 관련 역사 서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그런지 고양이 관련된 이러한 다루는 전문 역사 서적이 없더라고요. 관련된 고양이 관련된 최근에 서적들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다룬 책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재에 대한 조금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글을 냈고, 그런 면에서는 좀 자랑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고양이를 다룬 서적이다. 아우, 네, 그러시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네. 요즘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사실은 길고양이의 죽음을 목도하면서부터이거든요. 네. 언제 한번 이제 제가 고양이 구조 요청을 받아서 구조 요청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안타깝게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양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피가 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사를 놔도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양이가 발견된 지점이 식당가였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식당가였고, 그런 점에서 저한테 되게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렇게 음식이 넘쳐나고, 심지어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생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죠. 네.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학대한다든지, 많은 민원, 소음이나 발전기 시설, 소음이나 아까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법에서 보면은 고양이는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공생의 동물이자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생명체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다음에 학살에 가까운 그 죽임들에 관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변에, 우리 무릎 아래 그렇게 길고양이로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한 생명에게 작은 따뜻한 손길을 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 작가의 그림 속 사람, 오늘 윤여태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많은 다양한 작가 또는 제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탐구해서 좀 즐겁게 알리는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